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 대표팀의 최종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변동이 있긴 했습니다만 예측은 가능한 범위였던 것 같아요. 이번 명단이. 변동 사실 없었죠. 하나 있었죠. 네. 이기혁 선수가 홍명보 감독 체제에선 처음으로 이제 대표팀에 뽑힌 건데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김주성 선수의 부상이 있었기 때문인 거고요. 어쨌건 간에 26인을 공개합니다 해가지고 이거 KFA에서 올라온 건데요. 그래서 이제 26인 선수들의 사진이 다 올라온 겁니다. 네. 기존에 뽑히던 선수들 그대로 뽑힌 거죠. 그렇죠. 골키퍼에는 뭐 김승규, 송범근, 조현우. 여기는 항상 변화가 없었던 곳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비 쪽도 그러니까 김주성 선수 빠지면서 이기혁 선수 들어온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 거고요. 미드필더도 뭐 변동이 없고요. 미드필더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이동경 선수가 부상 때문에 빠진 거였지. 뭐 당연히 뽑힐 만한 실력은 있는 선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동경 선수가 복귀한 거고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서 이제 홍현석 선수가 빠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공격진도 항상 3명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 홍명보 감독이 이번 명단 발표 전에 독점 인터뷰들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JTBC랑도 하고 이제 KBS랑도 하고 그러면서 깜짝 발탁이 있을 수 있다. K리그 경기들 보고 있다. 이런 얘기했고 실제 전북 경기를 연달아서 봐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있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기혁 선수 빼고는 깜짝은 없었다. 그리고 전북 선수들의 깜짝은 없었다. 사실 그것 그렇죠. 때문에 이승우 선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조이제 선수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훈련 파트너로 뭐 강상윤 선수나 조이제 선수 그렇죠. 뭐 같다 뭐 이런 얘기가 훈련 파트너로 본 거예요. 예. 명단으로 본 게 아니고 훈련 파트너로 본 겁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어쨌건 이기혁 선수가 이번에 그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처음 발탁된 건데요.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멀티플레이어로 유명하죠. 원래 과거에는 이제 윙 플레이도 실제 했었고, 그렇죠. 공격형 미드필더도 봤었고, 하지만 원래 주 포지션은 센터백과 왼쪽 풀백인 거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볼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센터백과 왼쪽 풀백을 조금 오가면서 그러면서 후방에서 빌드업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백에 딱 맞는 유형의 선수죠. 4백에서 쓰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고 그런 선수인데 그걸 잘 쓰면은 그래도 후방 빌드업에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강원FC가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도 뭐 이기혁 선수가 공도 상당히 크게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뽑힌 선수들로 그냥 대략적인 예상 라인업 그냥 위치별로 이제 선수들을 넣은 거거든요. 뭐 백스리일 때, 백포일 때. 뭐 백스리일 때는 공격에는 손흥민, 오영규, 조규성.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는 이선으로 내려올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선에 이재성, 황희찬, 엄지성, 이강인, 배준호, 이동경까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왼쪽 윙백에는 이태석과 옌스. 그리고 사실 이기혁도 여기서 뛸 수 있긴 합니다. 왼쪽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윙백은 설영우, 김문환, 그리고 양현준. 그리고 양현준은 이선에도 뛸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백승호, 박진섭 이쪽이 경쟁 체제일 것 같고요. 황인범, 김진규는 황인범 주전에 김진규가 백업인 건 거죠. 그리고 이제 3백은 김민재가 일단 확고한 주전인 가운데 김민재의 위치에 따라서 누가 나올지가 결정될 것 같아요. 김민재가 중앙으로 나오면은 아마 그래도 그동안 김태현이 더 중용됐던 게 있으니까 김태현이 먼저 우선순위에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김민재가 왼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럼 박진섭이 이제 3백의 중앙에 그동안 사실 이때가 가장 안정적이긴 했죠. 그리고 오른쪽은 조유민, 이한범 이게 경쟁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골키퍼는 김승규랑 조현우 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폭백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간에 이기혁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올라갈 수 있다. 안 그래도 이제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기자회견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숫자가 그 얘기가 나왔을 때 홍명보 감독이 박진섭과 이기혁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긴 했고요. 폭백일 때는 옌스는 풀백에서 쓰긴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부담스럽죠. 때문에 폭백일 때는 그러면은 이기혁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ESPN에서 예상한 건데요. 여기에서 조금 에러가 있긴 하죠. ESPN은 홍명보 감독을 몰라. 홍명보 감독이 이재성, 황인범이라는 이런 공격적인 3백을 쓰지 않는다고. 저기는 무조건 수비적인 선수 한 명 들어가야 됩니다.
뭐 박진섭이 들어가든 뭐 이기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백승호가 들어가든.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명성으로 뽑은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럴 황희찬, 때- 손흥민, 이강인 이렇게 3톱 세워놓은 것도 제가 볼 때 손톱이 아니면 오영규, 조규성 둘 중 한 명은 톱에 서 있을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홍명보 감독의 스타일을 잘 몰랐던 ESPN 공부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 그래도 뭐 예. 대부분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맞는 편이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맞기도 쉽지 않아요. 네. 왜냐? 변화가 크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얘네가 헷갈릴 수 있는 게 황인범이 부상으로 계속 빠졌었거든요. 최근에 대표팀에 못 나왔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보이긴 한데요. 네. 잠깐만, ESPN 클린스만이라잖아. 혹시 클린스만이 이거 라인업 짜서 준 건가? 던져준 건가? 그럼 더 안 되는데. 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맨날 패널로 나오잖아. 그쵸. 그 화상 연결 맨날 내가 볼 하잖아. 때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예, 클린스만의 입김이 약간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예? 이거는 합리적 추측입니다. 예. 어쨌건 근데 3백으로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냥 월드컵 예선에서는 계속 4-2-3-1을 쓰긴 했어요. 홍명보 감독이. 이거는 뭐 아무래도 우리보다 약팀을 좀 상대하는 예? 경기니까. 하지만 이제 그 동아시아컵부터 3백을 쓰기 시작해서는 진짜 대부분 3백 썼어요. 볼리비아전 제외하면은 그냥 3백으로 쭉 나갔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진정한 감독, 전술 감독, 아로소 코치도 얘기했죠. 예, 포르투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왜 대한민국이 3백을 쓰는가? 월드컵 무대에서는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를 내려앉아야 된다.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왼쪽 풀백에 약점도 있기 때문에 예. 3백을 써야 된다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물론 뭐 홍명보 감독은 상황에 따라서 포백을 쓰겠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가 포백과 3백 통용해서 쓴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사실 포백 쓰더라도 3백 빌드업을 가져가긴 하거든요. 라볼피아나. 예, 단지 이제 센터백이 한 명 더 들어가냐 아니냐인 건데, 근데 뭐 박진섭하고 이기혁이 만약에 선발로 나온다면은 그건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 넣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는. 그렇죠. 다른 감독 체제는 다르겠지만은 아무튼 뭐 그렇기 때문에 3백이 아마 그래도 메인 포메이션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공격적으로 전환할 때나 그럴 때 이제 전환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예, 홍명보 감독이 이제 출사표를 처음에 이제 얘기한 거죠. 기자회견 할 때. 예, 그러면서 이번 월드컵은 역대 월드컵과 비교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 참가국도 늘어났지만 역대 가장 넓은 지역에서 열리는 만큼 이동거리, 기후, 시차, 경기 운영 방식까지 변수가 많아졌다. 핵심은 변수 대처와 통제다. 변수를 위기가 아닌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 네. 그러면서 특히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고지대하는 변수를 만나게 됐다. 이에 따라 날 비롯한 코치진은 조편성 직후부터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다. 한국 축구는 월드컵에서 항상 도전자의 입장이었다. 변수가 많은 월드컵은 우리에게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네, 변수란 말이 진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네. 변수를 어떻게든 기회로 만들겠다. 네. 예. 근데 확실히 이번 월드컵이 변수가 많은 거는 맞긴 해요. 그냥- 최초로 3개국에서 함께 네. 여는 대회고 그리고 또 이제 고지대가 사실 1986년에도 갔거든요. 뭐 어디서든 뭐 고지대에선 했겠죠. 멕시코 월드컵이었으니까 예. 1986이. 근데 또 다른 변수가 다양한 새로운 게 도입되잖아요. 이 어쨌든 참가국도 늘어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제도들도 좀 바뀌고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예.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많은데. 뭐 어쨌건 간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잘 준비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이제 규정도 조금 바뀐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초룰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는 그래서 이제 골키퍼가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옐로우 누적에 따른 퇴장은 VAR을 본다. 그것도 이전과 다른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너킥도 본다. VAR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교체 카드 쓸 때 10초 만에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게 1분이 지나기 전까지, 그래서 멈추기 전까지는 숫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 기존의 제도와는 조금은 다른 부분을 얼마나 선수들이 잘 인지하고 있느냐 네. 이런 것들도 중요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고민한 포지션이나 선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 최준 선택의 배경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미드필더와 수비수 포지션에 대해 갑론을박도 있었다. 그동안 대표팀 공헌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같이 해왔던 조직적인 면도 무시할 순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의 부상자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었다라는 소리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대표팀 공헌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조직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거는 결국 그동안 뽑았던 선수들 뽑은 거에 대한 얘기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변은 크게는 없다. 예, 그렇죠. 그리고 황인범이 다시 포함됐는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지, 그리고 이동경 선수에게는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황인범은 요요 테스트를 통해 확인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 심폐 기능은 오히려 일반 현재 뛰고 있는 선수들보다 더 좋을 정도로 네.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컨디션적인 부분은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만 이제 그 꺾기 테스트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유연성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이동경 그러면서 그래도 평가전 통해서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동경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 윙 자원들이 스피드와 경험은 있지만은 이동경은 완전 다른 유형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동경은 엄밀히 따지면은 이강인의 백업 자원에 가까운 거죠, 스타일적으로. 뭐 반대 전환을 해준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찔러 넣어준다든지. 그 왼발킥의 강점이 있는 거고, 그렇죠. 약간 좀 플레이메이커형 측면 자원이라는 부분에서 이동경 선수는 그가 이강인 선수가 빠질 때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여기 옵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을 지켜야 할 때, 그럴 때는 그러면은 빌드업이 중요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때 이제 이동경의 역할이 굉장히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이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저도 상당 부분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앙 구성에 있어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좀 질문도 나왔어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선수 선발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멀티 능력이다. 이기혁은 중앙 수비, 센터백, 미드필더, 왼쪽 풀백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비수로서 장단점이 있다. 여기서의 단점은 조금 수비적인 부분인 거죠. 그렇죠. 대인 수비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선수다 보니까 하지만은 그 부분도 예전보다는 좋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뭐 강원 지도자하고도 굉장히 소통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몇몇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는데 그런 형태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없지만 사실 없는 건 아니긴 하죠. 있긴 하죠. 있긴 한데 안 뽑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홍명보 감독의 어쨌건 간에 본인이 원하는 눈높이는 맞지 않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권혁규 선수라던가 이제 이강인 선수라던가, 이강인 선수는 아예 뭐 대표팀에 뽑힌 적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박진섭이나 이기혁이 이제 훈련을 계속 할 거다. 그래서 예,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기회들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목표를 좀 32강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 나왔습니다. 16강 이상 바라보겠다 했는데 최근엔 32강을 목표로 조정을 했다. 네. 왜 그랬는지 이런 네. 것들을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KBS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현실적인 목표는 32강에 진출을 하는 것이다. 이랬는데 원래 그 감독 선임 기자회견 때는 그때는 16강 이상을 보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목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바뀐 거 아니냐 말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한 거죠. 1차 목표가 32강에 좋은 위치로 진출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뭐 상위 시드로 올라가는 그렇죠. 것. 예. 1번이나 2번 시드로 올라가는 거. 3번 시드로 올라가면 사실 32강에서 힘들죠. 탈락하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면 3번 시드면 다른 쪽에 이제 1위랑 1위랑 네. 붙게 되는 거니까 3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1위랑 붙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힘들게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1위나 2위로 올라가면은 사실 16강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봐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2위로 올라가면은 B조 2위랑 붙는데 B조도 약하거든요. 캐나다, 보스니아 이 둘 중에 한 팀이 1, 2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는 조금은 할만하다. 네. 스위스까지 있죠. 예. 어쨌건 간에 근데 스위스가 1위를 할 거고 캐나다랑 보스니아 둘 중에 한 팀이 2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거기 정도면은 솔직히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라고. 다른 팀들보다는 보이고요. 할만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1위로 올라가면 다른 조 와이드 카드랑 붙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상당히 수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1위로 가게 되면 고지대 그대로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고지대에 적응이 돼 있고 상대는 적응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한 틀이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개최국한테 주는 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개최국하고 같은 조에 들어가면은 약간 운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위치로 32강에 가게 된다면은 팀의 사기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위치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표팀의 훈련 파트너로 강상윤, 조이제 그리고 윤기욱 선수를 발탁을 했는데 배경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이 강상윤과 조이제는 전북 그리고 윤기욱 선수는 서울에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팀은 당장도 당연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은 동시에 다음 사이클,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진행해야 한다. 이번 월드컵에 합류시킨 가장 큰 이유는 이 선수들이 대표팀이 어떤 기준과 태도로 훈련을 하는지 직접 몸으로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네. 그리고 또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오는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어려서부터 조금씩 배워간다고 하면 선수들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근데 사실 이것도 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월드컵 직접 가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원래 그쵸. 브라질 과거에 그 황금 세대였을 때는 호나우두가 1994년 월드컵을 벤치 자원으로 따라갔고 뛰진 않았지만은 카카가 2002년 월드컵을 따라갔고 뛰진 않았지만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벤치에서라도 느끼게 해주는데 이건 직접 월드컵 본선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거기 벤치는 못 있어요. 월드컵 전까지예요. 월드컵 전까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쪽이 더 강하진 않을까. 물론 준비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평가전이 트리니다드 토바고랑 있잖아요. 24일날. 네. 근데 그때까지는 유럽에서 오는 선수들이 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정상. 아, 그렇죠. 예, 그럼 24일, 25일날 오는데 30일날 경기거든요. 그러면 5일 만에 경기 뛰는 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러면 아마 K리그 선수들을 중점적으로 뛰게 할 것 같고요. 그때는 네. 해외파에서 늦게 합류한 선수들은 교체 자원으로 조금 활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려간 것도 있지 않을까 보긴 합니다. 다만 근데 저는 다른 선수들은 이해가 가거든요. 강상윤이나 이제 조이제 같은 경우는 실제 조이제는 뽑힐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렇죠. 이기혁과 조이제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강상윤이 현재 뭐 어쨌건 간에 K리그에서 가장 빛나는 영 플레이어다 보니까 풀백, 뭐 미드필더도 가능하고 측면도 가능하고. 강상윤은 미드필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강상윤은 당연히 뽑을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윤기욱 선수 같은 경우는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그리고 이 선수가 아직 프로에서 보여준 게 없긴 한데. 그렇죠. 프로에서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좀 젊은 골키퍼가 누가 있을까요? 데려갈 만한. 글쎄요. 그래서 보이진 않는데 예, 사실. 그래서 윤기욱 선수 데려간 거는 되게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홍명보 감독이 뭔가 봤나? 윤기욱 골키퍼한테. 근데 나오지도 못했을 텐데 뭐지? 나온 적이 없잖아. 근데 진짜 저는 강상윤, 조이제는 당연한 거죠. 선발로 뛰고 있으니까 K리그에서도 예. 닭 주전으로 뛰고 있으니까. 근데 윤기욱이란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얘 누군데 했는데 골키퍼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약간은 조금 의아한 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골키퍼에서 골키퍼가 사실 가장 어쨌건 간에 늦게 데뷔하는 편인데 재능이 있어도 빨리 데뷔도 못하는 편이잖아요. 골키퍼는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선수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체감하나 홍명보 감독 본인도 지난 월드컵에 비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팀은 항상 제한된 시간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방향성을 가지고 하긴 쉽진 않다고요. 조직력을 맞추기가 쉽진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도 2년 전부터 같이 함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경기장 안과 밖에서 대표팀 선수로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나름대로 많은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갈수록 지금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사실 그렇게 납득은 되진 않았어요. 물론 그럼에도 감독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 맞죠. 당연하죠. 예, 감독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은 뭐 지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예. 어쨌건 보이는 거는 갈수록 지금 경기력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추세긴 해가지고 좀 그렇게 납득되진 않았다. 듣는 입장에서는 네. 팬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선수들과 생각이 많이 공유됐다라고 하는데, 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명확하진 않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질문이 되게 이번에도 아쉬웠어요. 네. 뒤에 질문들은 정말 쓸데없는 질문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빼주셨군요. 예. 아니요, 뺀 건 없어요. 뺀 건 없는데 쓸데없는 질문들이 뒤에 되게 많았어요. 네. 이런 거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 왜 우리는 질문 하나 던지고 거기서 더 깊게 안 들어가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바로 여기서 이럴 때 이런 걸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다 눈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그러면 어떤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이게 바로 이제 전술의 틀이라는 거거든요. 철학이라는 거고. 근데 그것까진, 그러니까 항상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물어보고 네. 대충 형식적으로 답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사실 전술적인 거에 관련된, 오늘 특히 없었어요.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진짜 전술적인 얘기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도 전보다 경험적인 부분에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이 사진은 직접 고르신 건가요? 예. 세 팀 다 해볼만해요. 아니, 왜냐면 이거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32강이 1차 목표다 한 게 아닌가. 배운 거는 이게 이제 흑역사가 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14년. 예, 이게 흑역사가 돼가지고 가장 딱 그래도 확실하게 보고 배운 거 부분은 이게 아닌가. 세 팀 다 해볼만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경기까지 3주 반 정도 남았다.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는 장기 합숙이 있다. 경기장 밖에서 지원도 중요할 것 같다. 대한축구협회와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합숙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게 생겨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는 상대 대응 전술을 짤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거죠. 네. 실제 월드컵이 기본적으로 3, 4일 간격으로 한 경기씩 있잖아요. 조별리그는. 그리고 월드컵이 되게 빡빡하게 전개가 되는데, 이번에는 참가국이 늘어나가지고 일정도 일주일 텀이에요. 경기들이 계속 일주일 텀으로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라는 건데, 이거는 반대로 상대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더 감독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팀에 맞춰서 얼마나 세부적으로 잘 짤 수 있느냐, 그 짧은 시간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 시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기보다는 이 질문과 관련된 거거든요. 장기 합숙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라는 거에 이렇게 답을 한 걸로 보이긴 해요. 왜냐, 그 뒤에 얘기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선수들, 가족 등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 아마 네. 그러니까 가족 초대 같은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독일이 했다가 피 봤던 건데 예. 어쨌건 간에 근데 워낙 장기 합숙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본인은 거기에 관여하고 있진 않더라고요. 선수단과 협회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예전보다 선수들의 생각 같은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팀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등 늦게 합류하는 선수들이 있다. 완전체까지 시간이 걸린다. 합류 시점에 따른 훈련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일지는 18일에 K리그 선수들과 모든 스텝이 이동을 하고, 피파 규정상 유럽 선수들은 24일부터 훈련이 가능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조금 더 늦게 합류를 하게 될 거고, 도착한 뒤 2, 3일 동안은 선수들의 몸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 네. 아마도 강한 훈련을 못할 것 같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늦게 이제 끝나는 선수들을 제가 순번대로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 뭐 그 양현준 선수 스코틀랜드 컵 대회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한국 시간 23일 밤 11시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 끝나야지 이제 넘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럼 넘어오면 거의 한 25일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바이에른과 슈투트가르트의 포칼 결승전이 새벽 3시에 있고요. 이것도 그러면 조금 늦게 합류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LAFC와 시애틀 사운더스의 리그 경기, 이게 리그 어쨌건 브레이크 이전의 마지막 경기죠. 네.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 그래도 이동 거리는 조금 짧으니까 LA에서 하니까. 예,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양현준이나 김민재보다 더 빨리 합류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예. 그것도 LA에서 뭐 시애틀도 거기겠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강인 선수가 가장 늦게 합류하는 거죠. 또 가장 중요한 또 경기일 수도 있겠고. 네.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거의 6월 한 2일 이쯤에 합류하게 될 건데요. 그렇죠. 근데 어쨌건 고지대 때문에 2, 3일 동안은 제대로 훈련을 못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 3일 정도는 그냥 조깅이나 호흡을 좀 적응시키고. 예, 그러고 나서
한 4일, 5일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평가전 일정 아마 5월 30일에 트리니다드 토바고 전에는 K리그 선수들. 예, 특히 이제 뭐 양현준이라던가 손흥민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김민재까지는 이강인은 아예 저때 없는 거고. 그쵸. 예, 이강인은 없는 거고 뛰지 못할 걸로 보이긴 하고요. 저때는 아마 적응을 하고 있지 않을까. 다른 유럽파가 교체 투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먼저 합류하는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살바도르 전까지도 이강인 선수는 못 뛸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아예. 이강인 선수는 그러니까 평가전 없이 체코전으로. 체코전으로 투입될 걸로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표팀 핵심 선수들이 득점 부진을 겪고 있는데 라고 질문이 나왔는데 예, 이런 질문은 왜 한 건지 이해도 안 가고요. 이거는 너무 눈에 보이는 질문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아마 헤드라인 뽑으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 이 잘못 말에만 봐. 이거는 그냥 저격하겠다. 손흥민으로 뭔가 뽑기 위한 거죠. 그렇죠. 손흥민으로 뽑기 위한 그런 거고. 이건 너무 의도가 보인다. 의도가 너무 보이는. 왜냐면 손흥민 헤드라인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클릭을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이번에는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답변을 잘했습니다. 예, 소속팀과 대표팀은 다르다. 그리고 이제 LA 가서 직접 확인했을 때 대표팀과는 다르게 밑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더라. 마도산의 전술. 예, 그러면서 찬스가 오지 않았다. 이건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부분이다. 그러면서 선수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포지션이 적합하고 좋은지 공유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이것도 그러니까 예상 질문지에 딱 그렇죠. 있었을 거예요. 요즘 어쨌건 간에 기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그거잖아요. 손흥민 무득점, 대표팀 어쩌나. 얘네들 무조건 물어본다. 네. 이거 준비해야 된다. 제일 뭔가 맛없게 그리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답변할 수 있는 어떤 답변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멕시코 고지대와 관련한 질문이 나온 거죠. 손흥민 선수가 직접 경험했는데 혹시 공유했냐 이런 거 그 얘기를 질문을 하니까 LA에서 대화 나눴다. 쿠르사 수전 끝나고 대화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죠. 경기 중에도 힘들지만은 경기 마치고 나서가 더 힘들다. 근데 이게 진짜 뒤로 가면 갈수록 완전 확 무너지더라고요. 네. 뭐 호흡적인 측면도 그런 거 같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더 문제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딱 LAFC가 4골 실점한 경기들이 공교롭게도 다 멕시코 원정 끝나고 나서예요. 바로 그 다음 경기가 둘 다 4실점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되게 잘해야죠. 실제 고지대에 맞는 그런 식단도 있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막 칼럼 올라온 것도 있고 한데 우리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길게 가져가는 거일 수도 있겠고. 예. 그러면서 이제 평가전 상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았던 것 같다. 네. 상대가 약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 같은 경우엔 첫 경기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더 강한 상대와 경기할 수는 있었지만 평가전 가질 수 있었지만은 그러다가 고지대 적응에 실패할 바에야 여기서 있으면서 좀 약한 팀이랑 붙더라도 고지대에 더 적응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클럽 팀하고 경기할 생각도 있었다. 아마 레알 솔트레이크의 가능성이 높았겠죠. 다행히 그래도 엘살바도르가 마지막에 잡혔다. 팬들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럼에도 이거 제가 그러니까 그 평가전 영상 올릴 때 아쉽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제대로 잡기 쉽지 않은 거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A조여서 가장 먼저 경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팀도 합류하기 전에 먼저 합류가 돼가지고 먼저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평가전 잡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같은 북중미에서도 더 강한 팀들이 있어요. 이번에 플레이오프까지 갔던 수리남이라던가 뭐 온두라스라던가 코스타리카라던가 자메이카라던가 그런 팀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팀들 놓치고 엘살바도르는 좀 약한 데다가 그리고 같은 이제 그쪽에서 하는 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는 우리랑 같이 과달라라에 이 베이스 캠프를 차리거든요. 네. 근데 콜롬비아가 5월 29일에 코스타리카랑 가지고 6월 7일에 요르단이랑 가지는데 이거는 이제 보고타에서 하고서 넘어와요. 넘어오는데 우리가 6월 4일날 경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금 빨리 오게 해가지고 돈 줘가지고 요르단 제치고 우리가 콜롬비아랑도 할 수 있었어요.
콜롬비아는 우즈벡하고 경기하는데 사실 우즈벡하고 우리가 더 비슷하지 요르단이 더 비슷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꼬실 수 있는 거고 해가지고 샌디에고에서 할 바에야 고지대 적응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콜롬비아도 어차피 거기서 해야 되니까. 멕시코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달라라로 베이스 캠프를 잡은 거거든요. 대한민국과 함께. 콜롬비아 충분히 꼬실 수 있었는데 협상력에 떨어진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이런 거. 콜롬비아랑 하는 게 우리 어떤 경기력을 시험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거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아쉽긴 하네요. 콜롬비아는 지금 남미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은 팀 중에 하나였거든요. 최강자 팀 중 하나죠.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솔트레이크에서 평가전을 다 2개 치르잖아요. 그러면 솔트레이크에도 베이스 캠프를 차린 팀이 있습니다. 보스니아. 네. 물론 보스니아는 솔트레이크 근처로도 가지도 않는데 얘네도 플레이오프 때문에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체코랑 똑같아요. 체코도 선택지가 없어서 댈러스에서 하는 것처럼 보스니아도 솔트레이크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라예보 보스니아에서 북마케도니아랑 경기를 하고서는 얘네가 이제 6월 6일날 이때 거의 입국하자마자 바로 평가전을 한대요. 일부 그렇게 하는 걸로 잡았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솔트레이크가 베이스 캠프 그래서 이동거리를 최대한 적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보도를 제가 봤어요. 네. 보도 내용을 봤거든요. 근데 어차피 솔트레이크에 베이스 캠프 차린 거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솔트레이크로 오라고 불러도 되는 거잖아요. 약간 체코 대비해서 이렇게 너무 좋죠. 딱 체코랑 비슷하죠. 그러니까요. 완전 체코 대비 딱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스니아를 우리가 불러서 초청해가지고 솔트레이크에서 얘네도 어차피 베이스 캠프 솔트레이크인데 다행이네. 이럴 바로 수 옆이네. 그러면 바로 갈 수 있었거든요. 얘네 베이스 캠프로 바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세인트루이스에서 바로 토론토로 넘어가는 그렇게 잡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베이스 캠프 솔트레이크로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협상력을 조금 잘 발휘했으면은 좋은 팀들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예 없었다가 아니에요. 할 수는 있었는데 아쉽다. 네. 힘들었던 거는 저도 동의는 하거든요. 힘들 수는 있죠. 힘들 수는 있는데 조금 더 힘을 썼다면 조금 더 그렇죠. 좋은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상세하게 그런 베이스 캠프 같은 것들도 따지고 그러면서 협상을 잘하고 그랬으면은 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왜냐면 보스니아도 카타르랑 경기가 있으니까 파나마랑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랑 하는 게 그리고 우리는 월드컵에 나가는 팀이니까 더 경쟁력을 가지고 하겠죠. 파나마는 월드컵 못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아쉽다. 일을 더 열심히 했어야 됐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호명이 됐는데 어떤 역할을 기대하느냐. 이게 미친 질문이죠. 주장으로 임명된 지가 언젠데. 당연한. 그러니까요. 뭘 기대하고 질문을 했을까요? 저거는. 그래서 그냥 말실수만 해봐 이런 느낌으로 질문했을까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죠. 그래서 더 주문할 건 없다. 해왔던 것대로 잘할 거라고 기대한다. 딱 그거죠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우여곡절이 많았던 월드컵 준비 여정이었는데 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이것도 저는 질문을 왜 한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원래 기자회견 시작과 마지막에 알아서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기 진행하는 분이 항상 그 축구협회 그 하는 분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하면서 뭐 마무리입니다. 그거 해요. 이거 질문으로 던질 이유가 없었어요. 어쨌건 간에 근데 질문으로 던졌고 뭐 많은 응원해달라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렇습니다. 뭐 대표팀 일정을 뭐 살펴보면 5월 16일에 최종 명단 발표가 됐고 18일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뭐 K리그 선수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그리고 31일에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솔트레이크에서 평가전이 있고요. 6월 4일에 솔트레이크에서 엘살바도르전 그리고 6월 5일에 과달라하라로 이동을 해서 12일, 19일, 25일 이렇게 월드컵 조별 예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솔트레이크에서 6월 4일까지 있을 게 아니야. 딱 가가지고 콜롬비아랑 평가전 했으면은 과달라라 한번 잔디도 밟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래도 솔트레이크랑 과달라라가 고지대라는 건 똑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환경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국과 멕시코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바로 옆 동네라도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기를 또 응원을 해봐야겠죠. 어쨌건 이제 출사표까지 던져졌기 때문에
예, 이젠 그저 우리 선수들이 잘해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네. 부상은 이젠 절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